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진작가 이준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나눌 이야기는요.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사진 촬영을 좀 더 예쁘게 하고 촬영 의도에 맞게 보정을 예쁘게 하고 촬영된 영상을 어떻게 좀 쉽게 편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패스 코리아라는 이 회사를요. 가장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도 본업이 사진 촬영을 하는 작가다 보니까요. 이런 기업을 알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처음에 연락을 와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좀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내 강의를 왜 찍으려고 하시나 봤더니 새로운 도전이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새로운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이 사진으로 시작을 해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보통 한 강의장에 한 2분 정도는 기억을 하시던데 기억나세요? 혹시 영화 제목도 기억나시나요? 신으로 시작합니다. 비슷해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일본 영화고요. 한 10년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긴 제목이에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뭔가 그런 계열인 것 같죠?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라는 영화였고요. 한 13년 전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인생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 영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 속에 이 남자 주인공요. 되게 캐릭터 설정이 독특해요. 배에 피부병이 있는 아이로 나오거든요. 학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 갈 때마다 연고를 바르고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연고에서 되게 지독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었죠. 내 몸에서 뭐가 난다는 트라우마? 그렇죠. 냄새가 난다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얘랑 친해지려고 가까이 다가가도 얘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면 내 몸에서 냄새 나니까. 근데 그런 남자친구에게도 사랑이 찾아와요. 여자친구랑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려면 이 여자친구의 캐릭터 설정이 어때야 될까요? 4차원 맞고 또? 맞아요. 4차원인 친구기도 한데요. 냄새를 못 맡는 만성 비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얘가 갑자기 다가오니까 또 도망가려고요. 근데 이 여자애가 갑자기 딱 팔을 붙잡더니 코를 훌쩍거리면서 나 만성 비염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둘이 썸을 타는데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걸 나아가는 단계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제가 남중남고를 나와서 그런 바글바글한 남자애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사랑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카메라를 잡으면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순수한 의도로 카메라를 처음 사게 됩니다. 그 카메라가 바로 뒤에 소개될 텐데요. 그렇게 시작된 카메라 생활이 벌써 10여 년 넘게 지속돼서요. 지금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사진 작가의 삶을 살고 있고요. 지금은 또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즐겁게 즐기고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직업 1위가 사진작가거든요. 일을 하는 게 저는 제가 행복한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 일상 속에 행복을 드리고 싶다는 미션이 스스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기업이나 학교, 기관, 축제 등에서 강의를 하는 사진 강사의 삶도 살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카메라 2회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친구가요, 바로 제가 봤던 그 영화 속의 여자 주인공이에요. 저 친구가 샀던 저 카메라를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입장에서는 저 색상을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같은 기종인데요. 색상만 다른 이 하얀색 실버 카메라를 제 인생 첫 번째 카메라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SLR 카메라라고 해요. 벌써 영어 나오니까 또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뜻을 풀어서 해석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SL 싱글 렌즈래요. 그럼 렌즈가 몇 개 꽂히겠어요? 한 개죠. 벌써 절반 끝났어요. 이거 하나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리플렉스는 영어로 빛을 반사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물건, 물체 중에서 빛을 반사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거울. 정말 우등생이십니다. 이 카메라는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울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카메라에게는요, 크게 3가지 단점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단점일 거예요. 딱 보기에도 어때 보여요? 그렇죠. 크고 무거워요. 첫 번째 단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조작이 어렵다. 그렇죠. 조작도 어려워요. 또 렌즈 관리 힘들다는 단점도 있겠죠. 찍고 나서 바로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엄청난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럼 마지막 3번째 단점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뭐가 든다? 돈이 들어요. 왜 돈이 들죠? 그렇죠. 필름 사야 되죠. 스캔해야 되죠. 인화해야 되죠.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바닥에 동전이 툭툭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함부로 사진 못 찍으실 거예요. 자, 이 치명적인 단점을 이제 좀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촬영하면 버려야 했던 이 필름을 디지털 센서로 대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사진을 찍어도 돈이 안 드는 어떤 세상으로 도래가 오죠. 어떤 세상이죠? SLR이랑 비슷한 거? 그렇죠. SLR과 완전히 똑같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 필름 대신에 디지털 센서가 대체돼서 디지털 SLR이라고 하는 DSLR이 이제 우리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사진을 찍어도 돈이 안 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전히 어때 보여요? 여전히 무겁고 조작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카메라에도 제가 아래다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이 카메라도 리플렉스란다는 뜻이겠고 이 카메라 안에도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거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다가 이제 생각을 해요. 아, 이 안에 있는 이 거울을 빼버리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부피도 작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안에 있는 거울을 뺄 텐데요. 자, 우리 거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미러라고 하죠. 자, 이 카메라 안에 있는 이 거울을 뺀 카메라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카메라가 뭐예요? 미러리스. 네이버에 맨날 미러리스 추천 이런 건 한 번씩 쳐보셨을 텐데 왜 미러리스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DSLR과 모든 구조가 동일한데 거울이 하나가 빠지니까 무게도 줄고 부피도 작아지고 그 카메라가 바로 미러리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제가 배낭여행을 갔는데 길을 물어봐야 돼. 근데 제가 프랑스어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럼 한국 여행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은 안 보여. 근데 저기서 동양인 젊은 여성분이 지나가. 근데 목에 흰색 미러리스를 맸어. 그럼 100% 한국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판매량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 그런데 이 카메라가 끝이 아니에요. 자, 그분들이 취미로 여행 다닐 때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를 샀는데 난 취미 사진가라서 렌즈를 바꾸려고 했더니 또 사야 된대. 난 렌즈 바꾸고 싶지 않은데 그럼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 바디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서 교환은 안 되지만 훨씬 더 가벼워진 경량화에 성공한 카메라가 바로 이 하이엔드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무시했던? 그렇죠. 우리가 똑딱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했던 카메라가 지금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어요. 요즘 누구 때문에 이게 다시 뜨고 있어요? 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사람 때문에 이 카메라가 엄청나게 뜨고 있죠. 이 코딱지만한 카메라가 4K로 사진 촬영이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가벼워서 삼각대 꽂고 나를 찍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브이로그가 가능한 카메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카메라를 이제 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카메라가 이런 발전을 거치면서 우리 손에 잡혔었는데요. 필름을 사용했던 필름 카메라, 그 다음에 필름을 디지털로 대체한 DSLR. 사진을 찍어도 돈이 안 들어서 좋은데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울이 빠진 미러리스. 자, 그 다음에 렌즈 교환은 안 되지만 훨씬 더 경량화에 성공한 하이엔드 카메라까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범용적인 카메라가 한 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 앞에 수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요 카메라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아까 DSLR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 또 미러리스 사용하고 계시고 또 어떤 거 사용하고 계시죠? 네? 하이엔드 카메라 사용하고 계시고 좋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에게는 아마 마지막 카메라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 오늘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왜 찍을까요? 남기려고. 좋습니다. 또 선생님 사진. 나중에도 그걸 보려고. 나중에 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추억을 남기려고. 제가 좋아해가지고. 좋아해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남기려고. 자, 여러분들 일단 저처럼 돈을 벌기 위해 상업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답변들을 제가 딱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보통 이런 대답들이 나와요. 나를 표현하려고 찍죠. 그리고 일상을 기록하려고 찍어요. 그리고 여행을 추억하려고 찍어요. 특별한 일상인 여행을 추억하려고 찍어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나를 표현하고 일상을 기록하고 여행을 추억하려고 찍은 이 사진들이 내가 봐도 너무 잘 나왔어. 어머, 오늘 내가 얼굴 컨디션 왜 이래? 너무 잘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인스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순수한 의도야. 야, 우리 여행 왔으니까 우리 여행을 추억하자고 찍었는데 누가 봐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또 SNS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촬영한 사진은 누가 봐요? 남이 보잖아요. 그 남이 뭘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본다는 거죠. 내 친구 영미 여행 갔다 왔네. 야, 프린트 좀 켜봐. 출력하게.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결국 스마트폰으로 스크롤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 친구들이 내가 촬영해서 올린 사진을
스마트폰 찍은 사진, DSLR 찍은 사진 구분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총 15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제 인스타 타임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제 인친들이니까 제가 사진 올릴 때마다 확인하고 계시겠죠? 자, 여기서 단 한 장의 사진만 DSLR로 촬영이 됐고요. 나머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됐다고 합니다. 자, 혹시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답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같다 그럼 1-1번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뭐 세 번째 줄에 네 번째다 그럼 3-4번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좀 빠르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3-3번이요? 네. 잘 안 보이세요? 3-5번 감사합니다. 1-3번 3-2번 가장 많은 질문하시는 게 저 사진을 취미로 하시려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사진 한번 취미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나 진짜 본격적으로 사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뭐 스마트폰도 그렇게 잘 나온다며? 나 스마트폰을 할까 DSLR 할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의 카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럼 DSLR은 어떤 세상에 있느냐? 자, 일단 용도에 따라서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놈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근데 바꿔 말하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죠? 용도에 맞게 렌즈를 다 사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센서가 아까 굉장히 큰 거 보셨죠? 고화소의 촬영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얕은 심도의 촬영. 어려워 보이는 단어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원하시는 사진 기법이거든요. 심도가 얕다는 거는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데 맞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나만 이쁘고 뒤에는 다 뿌해져라. 이게 바로 얕은 심도예요. 이거에 유리한 카메라가 DSLR이나 뭐 미러리스 같은 종류겠죠. 자, 단점은 뭐가 있어요? 무겁고 비싸고 복잡하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진입장벽이 지금까지 좀 높았던 취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스마트폰을 한번 보면요. 일단 가성비가 가장 높은 카메라입니다. 가성비가 가장 높은 카메라예요. 우리 사진 찍으려고 핸드폰 산 사람들 없잖아요. 나 친구들이랑 연락하려고 연락할 수 있는 통신 디바이스인데 카메라가 언제부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카메라예요.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든 굉장히 작고 빠르고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깊은 심도. 아까 얕은 심도가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깊은 심도니까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단점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장점을 볼 수 있냐면 DSLR 처음 쓰시는 분들은 사진 잘못 찍으면 핀이 다 나가요. 얘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어도 앞에도 선명, 뒤에도 선명. 초점이 잘 맞을 확률이 높다로 해석하시면 장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장점만 더 추가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서 촬영하고 보정해서 바로 마지막 업로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DSLR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요. 화질이 떨어져요. 아까 퀴즈 볼 땐 화질 안 떨어졌는데요. 웹상에선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대형 인화를 하겠다. 이렇게 좀 사진의 용도를 좀 다르게 활용하려고 하는 순간 그 센서가 코딱지만 했던 그 센서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시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센서가 작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노이즈가 왜 생기는지는 이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렌즈 교환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액세서리들이 나와요? 막 핸드폰에 클립처럼 꼽는 막 이런 렌즈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렌즈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회사들이 누가 카메라 더 많이 넣나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겠죠. 자, 그럼 작가님, 오케이, 스마트폰 카메라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스마트폰 카메라가 제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걸 비교 분석하는 강의를 대한민국 최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회사도 아직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도와주는 방법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핸드폰 하나만 제때제때 나오던 신제품 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아직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를 비교하려면 도대체 카메라가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를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취미로 하려고 했다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사진을 취미로 한다는 건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 순간 벌써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DSLR 수업 아니고 스마트폰 카메라 때는 이 수업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우리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지면서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수동 모드가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 지금 갤럭시나 LG,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오, 오늘 엄청나게 우세하네요. 이분들은 지금 핸드폰에 전문가 모드 혹은 프로 모드란 이름으로 이 세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수동 모드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아이폰을 사용한다. 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좀 팁을 드릴게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조절 못한다는 소리는 결국 오토로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플 하나만 다운받으시면 갤럭시와 동일하게 수동 모드의 촬영이 가능해지십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알려드릴게요. 프로샷이라는 어플이고요. 영어로 검색하셔야 돼요. 프로 아마추어 할 때 프로, 그 다음에 사진 찍는다. 샷 할 때 SHOT 검색하시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2,900원인가 3,900원인가였어요. 그래서 한번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참으면은 여러분들 수동 모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조리개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이 사진이라는 게 말이죠. 사진은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을 따라가 보면은 뭐 사진을 영어로 뭐 포토그래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대 언어로 따지면 이제 포토가 빛을 뜻하는 단어고요. 그래피가 그림을 그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갑자기 딴 얘기로 잠깐만 세보면 갑자기 생각난 거네요. 이거 아이디어 어떤지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이뤄야 되니까 또 여성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개팅 자리 나갈 수도 있고 선을 보러 나갈 수도 있는데 실례지만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사진 작가입니다. 그럼 너무 좀 짧잖아요. 이걸 방금 든 생각인데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 빛으로 그림을 그려요. 완전 별로예요? 알겠습니다. 역시 네 접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네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촬영 꿀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일단 파지법부터 배울게요. 스마트폰 잡고 사진 찍는데 뭘 파지법을 배워야 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만 좀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요. 누구처럼 하면 절대 안 되냐면 저희 어머니처럼 하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저와 동일하게. 근데 이 오른손은 안 쓰세요. 핸드폰 잡을 때. 핸드폰 무슨 손으로 잡으세요? 왼손으로 잡으세요. 그럼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뭐해? 아빠를 지휘해요. 여보 일로 와. 아니 뒤로 지휘를 해요. 일단 모델을 다 지휘해. 그 다음 셔터를 뭘로 눌러요? 오른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을 잡고 있는 손이 왼손이니까 여기 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사진 미니까 핸드폰이 어때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파지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빛이 없을수록 더 중요해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내가 핸드폰을 주로 쥐고 있는 이 메인 손과 셔터를 누르는 손이 동일해야 좋아요. 내가 만약에 세로 사진을 찍는다. 제가 만약에 세로 사진 이렇게 찍을 거예요. 세로 사진 찍는다. 그럼 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잡겠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셔터를 누르는 거예요. 왼손 누르고 있어요? 그럼 받쳐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받쳐주던 어떻게 받쳐주셔도 됩니다. 오른손으로 촬영하시면 돼요. 자, 가로 사진 찍는다. 가로에 찍어도 뭐 이렇게 잡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잡는 친구도 있고 뭐 많습니다.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왼손은 받쳐주시고 이렇게 받쳐주셔도 되고 이렇게 받쳐주셔도 되고 어떻게든 받쳐주신 다음에 왼손을 받쳐주시고 오른손으로 셔터 누르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사진이 찍혀요. 자, 근데 그럼 이런 이런 포즈로 이제 사진을 찍으실 텐데 이런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너무 빛이 부족한 공간에 가면 또 사진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사진을 잡고 있는데 사진 지금 카메라 공중에 떠 있죠. 그럼 앞뒤로도 흔들려, 옆으로도 흔들려, 위아래도 흔들려. 세 개의 축으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둡다, 빛이 부족하다 하면은 빠르게 뭘 찾아야 돼요? 구조물을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구조물이라는 건 지금같이 앞에 있는 테이블. 손을 들고 저를 찍으시는 것보다 빛이 부족하다면 팔꿈치를 딱 내려놓는 순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카메라가 안 떨립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사진 찍어야 돼. 한강에서 불꽃놀이 하고 있어. 사진 찍어야 돼. 근데 뭐 기댈 데가 없어.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전봇대가 있어요. 그럼 전봇대에 몸만 기대도 카메라가 안 떨려요. 무슨 말이시겠죠? 공중에 떠있지 말고 기대시는 순간 여러분 사진이 좀 더 떨리지 않고 선명하게 나올 겁니다. 언제 티가 많이 나냐면 정말 어두운 순간에 빛이 부족해지면 부족할수록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진이 훨씬 더 흔들림이 적고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카메라를 켜시고요. 저를 한번 본격적으로 찍어보실 거예요. 저를 촬영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강사님 수업도 잘하는데 이쁘게 찍어줘야지. 뭐 소다 이런 거 켜지 마시고 기본 카메라로 저를 한번 지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찍는다 가정을 하고 기본 카메라 켜시고 자, 저를 찍는다고 가정하신 다음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카메라를 들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시겠죠? 그 다음 바로 셔터 누르세요? 아니죠. 뭐 하세요? 초점을 맞추시죠.
초점 어떻게 맞추나요? 제 얼굴 터치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한 절반 정도를 알고 계셨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일단 사진 찍을 때 초점을 잡기 위해서 터치를 해야 됩니다. 자, 터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피사체의 초점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점 잡으려고 터치했죠. 그런데 카메라는 우리 터치를 받는 순간 초점만 잡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해요. 그렇죠. 빛이에요, 빛. 자, 제가 요 형광등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까지 꺼보고, 이거까지 꺼볼까요? 이거까지 끄겠습니다. 영상 잠깐 안 나와도 돼요. 자, 제가 여기 서 있죠?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지금. 저랑 얘랑 같이 나오게 잡아보세요. 저랑 얘랑 같이 나오게. 그 다음 그 상태에서 핸드폰 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구도 안 바뀌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제 얼굴 한번 눌렀다가 얘 얼굴 한번 눌러보세요. 바뀌죠? 분명히 핸드폰이 안 움직였는데 내가 얘 누를 때랑 날 누를 때랑 초점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바뀌고 있어요? 빛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뀌고 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똑똑하게 알고 있어요. 뭘? 제 얼굴에선 스스로 지금 빛이 나지 않는다는 걸. 가끔 우리 엄마 난다 그래요. 용돈 드리면. 얘는 지금 스스로 빛이 나죠? 그래서 제 얼굴을 클릭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절 잘 보이게 하려고 카메라 전체 밝기가 밝아졌을 거예요. 얘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한 순간 얘는 내가 안 도와줘도 얘가 스스로 밝은 놈이니까 전체가 낮아졌을 거예요. 이게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터치 가장 첫 번째 사진 찍을 때 이 노출을 잡아줍니다. 이걸 이제 카메라 사진 찍으신 분들 용어로는 적정 노출이라고 해요. 적정 노출. 내가 이 피사체를 찍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노출. 즉 카메라가 우리를 위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우리 위해서 잡아줬어. 자, 잡아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카메라가 잡아준 거랑 카메라가 잡아준 노출이 우리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안 들 때도 있죠. 자, 촬영 전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렌즈 지금 닦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형광등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찍으셨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면이라든지 뭐 안경 닦기로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이 강의실의 특성상. 이게 강의실이잖아요. 눈이 아프지 않게 조명, 밝기나 이런 게 세팅이 돼 있어서 은은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톡톡 튀는 노출 차이가 큰 전등을 찍으면 훨씬 더 티가 많이 나는데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하실 때 가로등 찍으면 티가 확 나요. 내 렌즈가 어떤지. 자,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찍으시면 총 3가지 카테고리가 이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강사님 저는 비포 애프터 차이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렌즈를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강사님 저는 빛이 이렇게 번졌어요 하신 분들은 기름이 낀 거예요. 렌즈에 유막. 왜 핸드폰에 유막이 끼지? 여러분들 전면 카메라는 어때요? 스킨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뭐 화장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전화를 여보세요 하는 순간 여기 전면 카메라에 화장이 다 묻는 거예요. 기름 끼고. 뒤에 같은 경우는 갤럭시가 훨씬 더 위험한데요. 뒤에 같은 경우는 제가 손을 지문을 인식해야지 핸드폰 열리잖아요. 지문 인식해서 열 때마다 카메라 이렇게 묻는 거죠. 지문이. 자, 이런 분들도 카메라만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비포 사진에서 이렇게 예쁘게 애프터 사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팅입니다. 그리드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앞에 어떤 플로우대로 하면 되는지 좀 적어놨거든요. 이 플로우대로 한번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LG는 동일하게 위처럼 해주시면 되고 아이폰은 밑에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하셨나요? 네, 3, 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기능을 켜시면요. 여러분들 핸드폰 액정에 가로로 선 2줄, 세로로 선 2줄, 총 4개의 선이 생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제발 사진 찍을 때 수평수직 좀 잡아달라고 제조사들이 합심해서 넣어놓은 기능이에요. 극격자인데요.
제가 사진을 앞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스크린샷을. 자, 이건 제가 목포에서 목포 앞바다를 촬영한 사진인데 우리 눈앞에 있는 수평선이 삐뚤 수가 있어요? 없죠. 수평선 정확한 수평이잖아요. 이 수평선에 이 가로 안내선 하나를 맞추어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 사진은 무조건 안정감이 있는 사진이에요. 수평이 맞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시면 안정감이 맞추려고 했는데 가로 안내선 맞출 수 있는 선이 없어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카메라를 들어보신 다음에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 저를 한번 찍어보세요. 가로 안내선 두 줄 중에 맞출 수 있는 선이 하나라도 있는지 절대 없을 겁니다. 없으시죠? 없어요. 여기 있는 요 선생님 빼고는, 여기 있는 선생님 한 분 빼고는 절대 없습니다. 이 선생님도 맞았다고 좋아하실 텐데 제가 이쪽으로만 오면 또 틀어져요. 자, 이번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암스테르담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다가 노을 너무 이쁘다. 사진 한 장 찍어야지.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현명하십니다. 렌즈를 닦아줘야 돼요. 렌즈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딱 들어서 내가 원하는 구도를 찾았어요. 찾았어.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터치해야죠. 근데 터치를 하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죠? 초점. 그 다음? 노출. 자, 근데 초점 잡아준 건 너무 좋아. 근데 노출 잡아줬는데 노출 어떻게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줬다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가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럼 찍으면 되고. 난 낮춰서 찍을 거야. 그럼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난 높여서 찍을 거야. 그럼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럼 세 개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 어떤 사진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낮추고 높이고 멈추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사진 다 아쉽다고. 뭐가 아쉽나 봤더니 맨 첫 번째 사진은 노을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근데 앞에가 어때? 밑에가 깜깜해. 카메라가 잡아준 노출은 역시나 다 잘 보이긴 하는데 밋밋해. 거기서 더 높였더니 밑에가 너무 이쁜데 하늘이 다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렸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진 어떤 사진? 이런 사진. 그럼 어떻게 찍어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은 비현실적인 사진이죠. 왜 비현실적이냐면 건물 뒤에 노을이 있다는 건 건물 뒤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빛이 있다는 소리죠. 빛이 건물 뒤에 있으면 건물 앞에 뭐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림자가 생겨야 돼요. 어떤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 사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안 움직여 삼각대 고정해서 찍은 세 장의 사진에서 이 사진에서 잘 나온 거 따오고 이 사진에서 잘 나온 거 따오고 이 사진에서 잘 나온 거 따와서 합친 거예요. 합성사진입니다. 합성사진. 불가능한 사진. 근데 합성이고 나발이고 난 저 사진 찍고 싶어. 난 저 사진 더 이뻐 하실까봐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제조사들이 넣어놓은 기능이 바로 이 HDR 기능입니다. 네, HDR을 보통 무슨 기능인지 거의 대부분이 모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지금 HDR이 그래서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오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 기본 셋에서는 켜져 있거든요. 근데 무슨 기능인지 몰라서 꺼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요. 키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필요시 자동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토인데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진을 딱 들었는데 아까 알려드렸듯이 제가 여기 있을 때 저랑 이 캐릭터 얼굴이랑 누르면 노출이 바뀌었잖아요. 카메라는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지 안 내는지 다 받아줘요. 노출계가 있어서. 카메라를 딱 들었는데 카메라가 느끼기에 여긴 너무 밝고 여긴 너무 어둡다. 그럼 카메라가 어떤 작동을 하냐면 너무 밝은 쪽은 내려줘요. 눈부시니까. 너무 어두운 데는 깜깜하니까 높여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눈에 잘 알맞는 노출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HDR을 요즘 하드웨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해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개하는 컨텐츠들도 자기네들은 HDR 기능이 있다. 근데 HDR 보세요. HDR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이 선명하면 뒤에는 뉴욕시티가 어두워야 되는데 뒤에는 또 어두운 데가 살려져 있죠. 이런 기능이에요. HDR. 그래서 온, 오프가 있다. 그럼 온이 좋고요. 온, 오프, 오토가 있다. 그럼 오토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설정해서 설정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장씩 찍히는 사진이 두 장이 아니라 보통 브라켓팅이라서 세 장이 찍힙니다. 적정, 언더, 오버. 세 장이 찍히는데 이 세 장이 다 저장되는 기종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장이 따로 저장 안 되고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합쳐서 한 장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폰 저장이 다 따로따로 세 장이 돼요, 아예. 두 장. 두 장이 돼요. 이게 어쨌든 어두운 거와 높은 걸 찍어서 잘 나온 걸 합쳐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HDR을 아이폰에서 사용하시면 용량이 조금 빨리 잡아먹겠네요. 그래서 한 장을 계속 지워야 돼. 한 장을 지우셔야 돼요. 어차피 노트만 다르고 똑같은 사진이 계속 나옵니다. 각도는 이렇게 표정은 다 똑같은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합친 사진은 안 줘요? 그러니까 합친 사진을 주는데 네. 일반 적정 사진도 같이 줘. 아, 그럼 적정 사진을 지워줘야겠네요.
아, 그런 또 단점이 있네요, 아이폰에는. 자, 여러분들 아까 사진 찍는 이유를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은 답변들이 많이 나왔죠. 남기려고, 추억을 기억하려고, 나중에 다시 보려고, 재미있어서 뭐 이런 등등의 답변 나왔는데 혹시 백업도 하고 계세요? 남기려고 추억을 남기고 나중에 다시 보려고 했는데 핸드폰 잊어버리면 그 사진 어떻게 다시 봐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숙제를 하나 내드리자면, 제가 비록 숙제 검사 못하겠지만 이 페이지를 지금 한 장 찍어주시고요.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자, 다 찍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나는 백업을 하고 있다 손. 자, 어떤 걸로 하시죠? 하드에, 네, 좋습니다. 삼성 거라면 하드에 말씀하시는 거죠, 외장 하드. 만든 드라이브가 있어요? 아, 좋습니다. 또 백업 하시는 분. 네이버, 네, 좋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또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구글 드라이브 좋습니다. 자, 네이버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외장하드 쓰시는 분들 다 좋은 방법인데요. 카테고리로 보면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원본 사진을 저장하시고 있어요, 지금. 근데 원본 사진을 저장하신다는 방법은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용량이 차면 그걸 비워줘야 돼요. 용량이 차면. 지금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도 있지만 두 분들. 그럼 구글 드라이브가 꽉 찼어요. 그럼 이걸 결국 또 어디에 빼야 돼요? 외장하드에 빼야 돼요. 외장하드 아니면 뭐 내 컴퓨터 USB에 뺀다는 거는 이 데이터가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 그대로 유지하시되 한 가지 더 안전장치를 취할 거예요. 그 안전장치가 바로 이 구글 포토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 다른 용도로 쓰시고 사진은 여기에 저장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글 드라이브도 네이버처럼 원본 사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원본 사진을 저장하는 기능으로 쓸 때는 구글 드라이브가 용량이 되게 작아요. 네이버는 30기가를 줍니다.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15기가밖에 안 줘요. 반밖에 안 줘요. 그럼 구글 포토 어떻게 써야 돼요? 두 번째 선택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가 뭐냐면 내가 사진을 올릴 때 원본으로 올릴 거야? 그럼 15기가인데 구글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네 사진 너무 용량이 큰데 우리가 1600만 화소로 압축해서 저장해줘도 돼? 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괜찮아 체크만 하시면 용량이 몇으로 늘어나요? 무제한으로 늘어나요. 지금 제 구글 포토에는 48만 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도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심지어 제가 뭐 이사를 하다가 이삿짐 센터 아저씨를 제 외장하드 다 박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 사진은 다 구글 포토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예요. 어쨌든 드라이브가 아니라 뭐 외장하드로 결국 빼내신다는 거는 손실의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드라이브는 구글 서버입니다. 구글 서버. 전쟁 나도 안 터져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있던 지금 사진, 꼭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 아이패드로 찍은 사진, DSLR로 찍은 사진 다 하루 날 잡고 구글 포토에 다 올려놓으시면은 구글 포토가 평생 저장해줍니다. 평생 저장해줍니다. 요거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요. 마지막 기능인데요.